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저 끝까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좀 낫나요? 네, 먼저 왜 무슨 일 있나요? 대박 나요. 대박 나요. 문을 닫고 그냥 문을 닫죠. 너무 더우면 살짝 열기도 하고 하는 인사입니다. 자, 먼저 지금 순서가 조금 그런데 우리 하윤이 인사 먼저 잠깐 들어볼까요? 하윤이 여기 와서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윤양이고요. 제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한 20여 년, 10몇 년 아침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당 제작하고 있는 방송 작가이고 그 외에도 직업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작가협회에서 나오는 월간 방송작가라는 일칭이 있는데 편집장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21살짜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밤에는 제 논문 쓰느라고 싸우고 있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험을 치는 고3 그러니까 입시생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아둥바둥하게 사는 워킹맘, 그러니까 굉장히 이영덕 작가가 한심하게 보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워킹맘의 어떤 그 둘째가라고 서로 빠지지 않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행을 맡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많은 걸 썼는데 일단 별로 쓴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뭐 읽는 거 그렇고요. 그냥 제가 이영덕 작가랑 어떤 관계인지 왜 여기 왔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영덕 작가를 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24살에 방송 작가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영덕 작가를 만났어요. 저희가 한 1년 차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97년, 98년 이때였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 역사상으로 보기 드문 그런 정말 큰 어떤 사건이었잖아요. 코로나래요. 네. 그래서 당시 뭐였죠? 사스? 아니요. IMF. IMF. 97년 11월에 IMF가 터졌고 그 즈음에 만났는데 당시 방송국 상황이 어땠냐면 허리띠를 다 졸라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잘리면 다행이고 모두 다 이렇게 굉장히 저임금에 할 일은 태산인데 사람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이영덕 작가랑 저랑 둘이 만났는데 저와 이영덕 작가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둥바둥 살고 있는 워킹맘이고 이영덕 작가는 굉장히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제가 보기 어나더 월드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것보다는 반대되는 게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대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육둥이 딸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K장녀, 3남매 K장녀의 어떤 그런 거의 대명사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딱 보면 지금도 화장 하나 하지 않아도 되게 미모잖아요. 당시에 되게 미모의 작가였어요. 그래서 저 커다란 눈에 저렇게 미모에 그리고 뭐 학교도 되게 좋은 데 나왔고 공부도 되게 잘했고 왜 온 거야? 약간 이랬고 저는 지방대를 나와서 서울에 막 상경해서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가 보기에 이영덕 작가는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도 다르지만 저는 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 급하진 않지 선택적으로 급합니다. 빠릿빠릿한 것이고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멀티를 이렇게 동시에 싹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신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 이영덕 너무 느린 거예요. 저희가 만난 프로그램이 MBC 킹스톡이라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지금 생각을 해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정말 작가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만났는데 느리고 세상 편하고 근데 그나마 잘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오래 판단하고 그걸 하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되면 동시에 바바바박 시작을 하는 편이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결과는 깔끔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파트너 작가였으니까 정말 뭐 이러다 진짜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 네,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 와중에. 네, 그래서 정말 나랑 다르다. 예, 그렇게 이렇게 다른데 대체 이렇게 미모에 왜 이런 바깥 일을 하지? 힘든 일을 하지? 그랬는데 그렇게 저희가 서로 다르고 이렇게 서로를
어느 날은 이렇게 뭔 소리가 밝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세상에 그 천정을 뚫고 나온 쥐와 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고 쥐는 갈까 말까 이러는 어떤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 거기 이제 테이프 붙이고 뭐 이렇게 쥐가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를 정리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누가 했을까요? 그거라도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제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탄 것까지는 알겠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재건축 비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1년 만에 제가 우리 어디로 이사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결혼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그랬더니 어쨌든 너까지 생각 못했지만 나는 이참에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신혼집을 구한 낙성대에 저도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심정적 기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기대서 산 거죠 제가. 이 부부가 저한테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 부부가 내 집 근처에 있다라는 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고 그러고 있다가 유석이가 태어났어요. 하연이 오빠 태어났는데 한 9월 됐을 때였나? 제가 집에 케이크를 들고 갔어요. 유석이 생일이니까 갔는데 세상에 두 돌의 아이가 기운 이음을 다 읽고 ABCD를 소문자까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랬어요. 너 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차라리 이걸 꼭 일을 해 잡지 말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이런다. 나는 내가 키우기 너무 버거운 애인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영덕이가 일을 접고 애를 키우더니 천재를 낳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아이와 나는 길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하윤이가 태어날 때 저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하윤이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하윤이가 8월생이고 저희 아이가 12월생이라서 이제 좀 저도 친구지만 친구의 엄마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두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좀 다른 똑같이 가는 어떤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삶의 전신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20살까지 지켜볼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 경우는 있죠. 이렇게 뭐 조카거나 그러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나 혈연이 아닌데 한 아이를 굉장히 밀착해서 한 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지켜볼 일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 그 기석이와 하연이가 저에게는 보기 드문데 그 20년을 오롯이 지켜본 아이였고 이영동 작가의 육아 과정을 실패와 성공을 다 지켜본 그러면서 20년이 지나왔는데 그 하윤이와 기석이를 키웠던 이야기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질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림이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게 급하고 빠릿빠릿하게 동시에 무슨 멀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성격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할 때 이런 글자가 되게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 고집을 접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절대 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뭉쭈근하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해요. 그러면 듣던 저는 이미 귀에 질려가지고 그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제가 그냥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 생각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하윤이 아빠 그리고 기석이 다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윤이 아빠를 만났을 때 제가 내 친구니까 좀 잘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걸 그렇게 조금조금 1시간 얘기해요. 그럼 이게 다 뒤에 질리잖아요. 이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기석이 아빠가 너무 저는 대단하게 느껴질 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기질이 하윤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윤이는 엄마의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신처럼 따르고 어떤 그 조금조금 설명해주는 이런 게 하윤이 마음을 되게 평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윤이는 마치 자장가를 듣고 뭔가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듯이 엄마의 이런 조용조용한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바이블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몇 번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지켜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 이야기 말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한 이유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 역시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이게 가족이나 재밌지. 남인데 그리고 어떤 가정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잘라놨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다가 딱 잘라왔어요. 그래서 책에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주로 하윤이와 기석이 키운 이야기에 국한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소개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요. 제 소개 하게 해주세요. 이제 하려고요. 제가 이거 이제 정리를 하기 앞서서 소개를 할 건데 길면 잘라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산호세에서도 잘 보고 있나요? 저의 친구들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멈추어 고민해도 답이 없음을 알기에 책을 가지고 온 이연석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김은영 작가가 저의 과거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는 절대 갈라서는 안 된다. 서로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가잖아요. 남은 그런 사이인데요.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서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김은영 작가에게 대피를 맡게 됐습니다. 저의 과거를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러려고 하고요. 저를 간단히만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24살인지 제가 언제부턴가 나이 계산이 헷갈리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24살쯤 된 첫째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미국 산호세에서 6월달에 고등학교 졸업한 딸 이화윤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저희가 계속 지냈고요. 그리고 하윤 작가 나이로 설명을 하자면 하윤 작가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무리 다 하지 못하고 저희가 갑자기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곳에 7년 동안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저의 그 한국에서의 삶이나 이런 부분은 김은영 작가가 이렇게 써머리를 해주는 게 아마도 정확할 겁니다. 네, 아마도 정확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에서는 아마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주해서 살면서 7년 동안 그 저의 생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아, 저도 그럼 아침마당처럼 해야 되나요? 신나장처럼 해주세요. 아, 네. 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윤이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이기도 하지만, 이 갤러리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윤 작가가 피아노 연주를 그림을 보시는 동안 계속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것은 하윤이가 현재 그 미국에서 지내면서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집에서 항상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치고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아마 저의 실수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기 보이실까요? 저기 뒤에 가장 중앙에 앉으신 하얀 티 입으신 저분이 하윤이의 피아노, 한국에서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저희 하윤이한테 피아노 6년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윤이의 어린 시절을 정말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윤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라서 몸의 불안도 되게 높고 몸의 경직도 되게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서 힘 빼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힘 빼는 게 제일 안 되니까 저희가 선생님이랑 하윤이가 처음 피아노 할 때 하윤이가 제일 어려웠냐면 스타카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타카토를 하려면 온몸에 힘이 빠져야 스타카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이렇게 하윤이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를 아마 가르치시는 게 아마 하윤이가 첫 번째 경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전에 저는 되게 열성적인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하윤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선생님 못 가르칠 아이가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계속 하윤이를 가르치시면서 좌절하실 때마다 제가 막 선생님을 북돋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아마 그것이 초석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윤이가 피아노를 잘 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장애로 가려지는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뭔가 이 아이의 어떤 재능을 찾음으로 해서 그것을 메이크업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보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더 그런 목표의식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제 피아노를 잘 치게 해서 이 아이가 이게 이 아이의 재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세우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되게 열심히 막 시켰어요. 그때는 제가 연습을 열심히 시켰는데 그리고 우리 다들 어렸을 때 다들 피아노가 다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피아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막 열심히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피아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주변에 난 하윤이한테 진짜 분명 관심 없었는데 제가 그 뒤를 지나가기만 해도 하윤이가 막 움찔움찔 거리는 거예요. 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라고 미리 겁먹고 그래서 그런 시절을 사실은 한국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시점이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하윤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그 시점이었고 그때 아마 제가 아이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전원이 꺼졌다네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겠죠? 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니까 하윤이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고민한 건
내가 이 아이를 끌고 밀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서로에게 되게 버거워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그러면 그때 나이가 아마 몇 살이었을까요? 뭐 한 10살, 뭐 10살, 10살, 12살 이런 때였을 테니까 저는 그때 하윤이가 20살이 됐을 때 아니면 하윤이가 30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윤이가 20살에도 30살에도 그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해서는 그때까지 피아노를 못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피아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미국에 가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미국에 가서 제가 미국에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그분은 할머니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걷는 것도 어려우시고 이런 할머니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하윤이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잘하는 거 말고 자기는 아이한테 잘하는 걸 가르칠 수는 없고 즐겁게 하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악을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피아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들으면 그 피아노 음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피아노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 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서 저도 마음이 되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나의 방향성이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후로 하윤이는 이제 그 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미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피아노의 수준을 넘으니까 이제 이미 엄마가 아이가 맞게 치는지 틀리게 치는지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뭐 이런 거는 단언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7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윤이는 선생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윤이가 어깨에 힘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되게 경직되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어깨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하윤이는 마음이 되게 힘들고 긴장되고 이럴 때 피아노를 오히려 치거든요. 그러면 이 피아노를 치면서 하윤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피아노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그 힐링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하윤이가 피아노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기분이 울적할 때 하윤이한테 주문을 넣어요. 이거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하윤이는 또 이제 엄마를 위해서 곡을 쳐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요즘은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윤이가 이제 19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9이 된 걸 보면 아마도 29, 39이 됐을 때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을까. 피아노가 주는 그 위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혹시 아침마당식으로 안 되네요. 얘기가 너무 길어요.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보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너보다 내가 몇 년을 더 살았어. 내가 더 살았을 거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한동안.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교육을 시켰는데 돌아오는 게 없었대요.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저의 실패담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하윤이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들
그래서 고등학교 고1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그랬던 이제 큰 아이랑 한국에 있을 때 초, 중, 고1 이 시기를 보냈을 때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되게 열혈 엄마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혈 엄마였다 보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는 되게 똘똘했어요. 그리고 똘똘했고 저는 첫째를 낳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던 아이였는데 영재수는 아니다 이 정도면 이건 첫째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아이였는데 그때 아마 엄마가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때가 아마 이제 저희 할미의 장애를 제가 알고 난 후였고 굉장히 그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던 시대였고 그런 시기여서 저는 아마 큰아이에게 그것에 대해서 되게 보상받고 싶었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컸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는 잘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잘하길 원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주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이가 크잖아요. 아이가 크면서 자기 생각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저도 어렸지만 그때는 제가 엄마라는 그 이유로 아이보다 제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내가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이한테 되게 못된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저만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에게 내가 너보다 살았어도 몇 년은 더 살았고 밥을 먹었어도 내가 몇 그릇은 더 먹었고 내가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겪어보니 이 길이 낫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길을 가라고 알려주는 건데 너는 왜 굳이 다른 길로 가면서 고생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아이에게 가장 수만 가지 미안한 말 중에 정말 그 말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넘어져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길도 가보고 돌아가는 길도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꼭 맞는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한들 넘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꼭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수만 가지의 경험들이 헛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이가 하고자 하는 귀한 경험들을 제가 미리 사전에 그걸 막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저희는 뭐 여전히 저는 이제 큰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고 여전히 그 풀지 못한 숙제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건 이제 저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또래의 사춘기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그건 장애건 비장애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가끔 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상의해 올 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거는 없다. 뭐든지 다 경험해 보는 거는 다 그 아이의 인생을 다 든든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얘기가 지금 하다 보니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가 있는데 김영하 작가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모든 여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여행이 잘 되면 행복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이렇게도 꼬일 수 없다라는 경험들을 할 때 본인은 더 기쁘대요. 더 행복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에피소드를 꼭 기억해 뒀다가 내가 나중에 글의 재료를 써야지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겪은 일들은 모두 다 나에게 다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든 경험들도 다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값진 경험들을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부모로서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입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거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게 된 어떤 계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다른 어떤 문화 속에 놓임으로 인해서 쪽이 달라진 변화의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이야기는 하윤이 이야기인데요. 하윤이가 미국에 가서 초기인가요? 나중에 겪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하윤이가 어느 날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 아까 왜 이하윤 써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 얘기는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아이라서 주변 환경의 분위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예민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특히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기분을 항상 살피죠. 이 아이가 기분 좋게 학교를 가야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엄마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이만큼 쌓아 올려도 최대한 우리의 가짜 웃음이라도 지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니까 나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던 순간은 꼭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윤이가 이제 미국에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학교를 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윤이는 미국에서 7년째 살고 있지만 영어보다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땡큐 정도 아주 자신있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친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루에 수업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점심 시간이건 가리지 않고 저에게 하루에 20-30통의 전화를 날리는 날도 있어요. 수업 시간도 전화해요. 엄마, 선생님이 친구는 종이 줬는데 나한테는 종이 안 줘요. 아니면 또 전화해서 엄마, 누가 지금 울고 있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브리드 브리드아웃을 10번 했는데도 힘들어요. 뭐 이런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엄마 나 밥 안 먹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밥 먹으래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수만 가지 전화들을 하윤이가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보통의 엄마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큰일 났다. 수업 시간인데. 그러니까 하윤이의 감정 따위는 살필 여유가 없고 큰일 났다. 수업 시간인데 그 분위기 어쩔 거야. 또 선생님은 어쩔 거야. 그럼 난 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을 만났죠. 그러면 모든 그 학부모에게 선생님은 어려운 분이긴 하지만 특히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 몇 통 받으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우리 심장 떨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혜인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첫 마디는 얘가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가 아니라 하윤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윤이가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시고 하윤이가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주변에 제보해 줄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막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건 그게 사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하윤이랑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윤이가 전화를 하려고 하면 하윤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구나. 그러면 지금은 10시 5분이니까 우리 10분만 기다렸다가 그때 전화할까? 그럼 10분 후에 칭찬해 주시고 전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또 15분 이렇게 늘리신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실지도 모르니까 텍스트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해서 하윤이가 20, 30분 하는 전화들이 줄어들었어요. 아, 반대로 물론 문자도 많이 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잠시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어디까지는 잠시 하윤이와 눈을 맞추느라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전화 많이 오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꼭 얘기를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것처럼 저도 여전히 특히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 아이의 감정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체면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뭐 튀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묻혔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면에서 단도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도 그랬지만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ABA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하윤이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한다. 내 생각에 그런 행동이 교실 상황에서 너무 많은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ABA로 이걸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ABA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나요? 아니면 하윤이를 다치게 하나요? 아니면 어머니 마음이 불편한 건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거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행동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싫었던 거였어요. 아주 사소하게 장애 친구들은 상동 행동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개를 깎는,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즐거울 때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럴 때 엄마들이 되게 불편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 자꾸 튀니까 사람들이 얘를 쳐다보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면 충분히 이 아이도 이 아이의 방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은 엄마가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내 아이들, 내 친구들, 내 남편들까지도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게 된 얘기인데요. 저는 그림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전투적으로 그릴 줄이야. 근데 이게 전쟁과 전투가 아니라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있다는 게 사실 처음에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뭔가를 찾았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드는 동안도 찾지 못한 어떤 즐거움을 하영이가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대견한 마음과 또 놀라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을 쫓았던 것 같아요. 이 전시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하윤이가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이하윤 작가가 된 이하윤 작가와 엄마 이영복 작가가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 네 생각이 정답이야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 잘 보고 계시죠? 혹시 끊어지면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2018년에 미국에 갈 때 준비를 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제 미국 발령이 갑자기 나서 저희 가기 전에 2달 전에 남편한테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 준비를 못하고 부랴부랴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열혈 엄마였고, 그 하윤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교 이후에 밤 10시까지 매일 치료실 순례를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치료실 하나라도 더 하면 이 아이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미국의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보도 없이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2018년 미국을 갔고, 그래서 이제 좀 적응이 됐나라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완전히 이제 집에 갇히는 생활을 했고, 특히 미국은 정말 거의 내 집에만 갇혀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윤이가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뭔가 놀거리가 필요했어요. 놀거리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제가 놀아주는 재주가 좀 없어요. 그래서 하윤이랑 같이 놀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이제 하윤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을 가기 전에 기회가 되게 좋아서 그 이제 미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혹시 이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제가 2018년에 잠깐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간 후에도 하윤이가 그림 좋아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종이랑 연필만 하윤이한테 주고 이제 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처음에 되게 재밌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특히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도 그런 밀접한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히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부모랑 밀접하고 특히 엄마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나한테 말하는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자기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윤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엄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엄마 나 맞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엄마를 또 봐요. 그 눈빛은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눈빛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림 재주가 있었으면 또 나섰을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100%. 네, 정말 다행스럽게 제가 그림 재주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네가 정답이야. 네 생각대로 하면 되고 네 생각이 정답이야.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윤 작가 그림을 그릴 때도 자기가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봐요. 근데 쳐다보는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면서 보는데 이제는 엄마를 딱 쳐다봐요. 그러면서 엄마를 보고 얘기하죠. 네 생각이 정답이야. 네 생각대로 하면 돼. 하고 또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는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게 꽤 길더니 요즘은 이제 엄마를 보지 않아요. 엄마를 보지 않고 자기가 이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하윤이는 그 다음에 이제 멈추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고 멈추고 그날은 접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가 너무 신나는 날은 5시간, 6시간? 제가 보기엔 10시간까지 그린 날도 봤어요. 그래서 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막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이제 그리고 싶은 시간과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어떤 대상과 뭐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결정하고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윤이의 그림이 훨씬 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저로부터 독립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도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애착이 끈끈한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엄마도 아이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오는 게 아이를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해야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윤이의 그림들이 요즘에 훨씬 더 힘있고 강하고 신나고 이런 그림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아니면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게 될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괜찮아요. 별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는 좀 줄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줄 때보다 아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속도가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속도가 좀 줄면 어때요? 우리가 모든 속도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만의 속도로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페이스를 찾아간다면 저는 이 세상이 더욱더 좀 이렇게 알록달록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윤이에게도 제가 아주 많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제가 써온 다음 이야기를 같이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 얘기였거든요. 멈춰도 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하윤이 그림을 처음 그릴 때부터 지켜봤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제 그러면 제 친구 다른 아이들한테도 하윤이 생각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가르쳐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간의 어떤 굳이 이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불안 지수가 높은 친구들은 그림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한 가지 그림만 계속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정말 수도 없이 그리는 게 보통의 패턴이라면 하윤이가 어느 순간 그걸 딱 깨치고 나와서 그림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부분 이제 저도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하윤이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어느 순간 너무 다양해진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작품 세계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 이거는 보통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보통 그리는 것만 저도 작가이지만 책도 읽는 책 위주로 읽고 글도 쓰는 스타일대로 쓰고 이걸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깨고 나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멈춰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거대로 이 생각이 정답이야.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는데 이 과정 중에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다음 이야기인데요. 바로 산과 바람이 전한 말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얘기 듣는데 배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여행이 하윤이와 하윤이 가족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이영종 작가도 엄마로서 어떻게 더 풍요로워졌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갤러리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하윤 작가가 자연을 그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제 그리려면 그만큼 많이 봤어야 하는데 저기 김윤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 약간 옛날부터 좀 약간 게으름병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도시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도시에서는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오는 물론 또 욕심은 있는 사람인지라 또 그것을 해내고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기질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지역은 특히 저희는 산호세에서도 사라투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가 되게 시골이에요. 서울로 치면 한국에서 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남양 이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하주인가요? 평창도입니다. 없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그 이제 굳이 왜냐면 산이 많고 근데 거기는 해가 지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불빛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그런 시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이사를 갈 때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이런 시골 숲속에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잘 맞았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매주 주말 아니면 어떤 연휴가 있거나 그리고 특히 감사하게도 그곳에 있는 학생들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 보면 그 부모나 가족들이 집에 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하윤이는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하윤이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윤이 덕분에 우리가 주말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산에 다니면서 아마 저희가 7년 동안 갔던 산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내셔널파크 아니면 우리 유타주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모든 산들을 수도 없이 저희가 간 것 같고요. 작고 작은 산들은 말할 것도 없이 혹시라도 나중에 미리 얘기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여행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산을 좋아하신다면 제가 여행 루트 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인데 저는 산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나름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바쁘게 살았고 저희는 가족들도 굉장히 가까이 살았어요. 저희는 친정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시댁 식구들 모두 가까이 살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지내면서 저희 이제 아들과 저희 딸을 키우는 육아를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은 거의 여기 오신 저기 서 계신 분이 저희 큰오빠신데요. 저희 아들은 저희 큰애삼촌 집에서 다 키웠고요. 그리고 저희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귀염둥이 현지가 하윤이 조카인데 여기 이모거든요. 하윤이 같은 경우는 이모랑 언니랑 이렇게 다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해줬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저 친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여기 놓고 제가 미국에 가니까 처음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되게 외로웠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지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제가 가장 슬펐던 게, 그러니까 이건 잠깐 사담이 TMI이긴 한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저 책 모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모임을 아까 해보니까, 5년인지 5년 안 됐던지 막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했는데, 저는 저 미국 가고 나면 그 독서 모임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안 깨졌나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없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되게 외로웠어요. 되게 외로웠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 정말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산이 나를 품어주는 느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사람의 스타일을 비교하면 왜 열심히 막 바쁘게 살다가 산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산에 안 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예쁘게 도시락 싸와가지고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영돈 작가는 거기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모습을 실제로 이제 제가 입을 열면 큰일 나는 많은 에피소드 중에 이제 그런 이제 데이트 장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예전 같으면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그 산을 올라가고 정말 수도 없이 여행을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걷는 그런 여행을 다니는 게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 그게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게 가족한테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하윤이의 그림을 달라지게 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윤이가 수많은 어떤 자연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거는 여기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 많이 이영덕 작가라는 개인을 바꾸기도 했지만 엄마 이영덕을 바꾼 것 같은 거죠. 엄마가 바뀌지 않았던 많은 어떤 부분들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툭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생 약간 여기 이영덕 작가 오빠도 계시고 언니도 와 계시지만, 저는 약간 친정 언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애처롭고 안쓰러운 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약간 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친구 사이에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여기 한 분 또 계십니다. 저기 저 사무소에서 친구인데 제 네. 언니 해주던 분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 하소연을 막 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저도 올해 어쨌든 지금 입시를 앞둔 아이를 키우니까 지금 말한 시행착오를 정말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선물단처럼 한마디씩을 던지는데, 그 말을 던질 때마다 제가 정말 등목이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어떤 변화의 계기가 하이 그림만 바꾼 게 아니라 엄마 이영덕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산에 대한 예찬들을 주변에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산에서 주는 그 치유의 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내가 외로울 때 가는 산이 주는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되게 사소한 것들에 서운한 것들이 생겨요. 제가 나한테 저러면 안 됐지. 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친구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 되게 많이 들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가족들과는 그 관계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을 안고 산에 오르면 한참을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라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것들을 또 산에 다 내려놓고 오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그 이제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항상 다 그 뭐죠? 교실 안에서 하는 테라피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산에 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하윤이가 산에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이 굉장히 높고 되게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되게 굉장히 강한 반응들을 보이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지금은 저렇게 다소곳해 보이지만 저분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산에 오르니 그러니까 발로 땅을 밟는 그 경험이 주는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윤이에게도 굉장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도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저희 그러니까 걷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저희는 그것과 연결해서 연장선으로 캠핑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캠핑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를 온 가족이 같이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사실 소셜 디스턴스가 되게 중요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있으면 공간 구획이 나뉘는 거예요. 나의 영역과 남편의 영역과 아이의 영역과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절대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산에 가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같이 걷고 같이 밥을 해먹고 캠핑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걷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던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함께 걷는 시간 그리고 함께 캠핑하는 시간 그렇게 쌓이는 자연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희 올케 언니가 있거든요. 저희 큰오빠의 와이프 대신 저희 올케 언니가 저를 아기 때부터 본 거예요.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당연히 그 결혼 생활도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지켜왔으니까 그랬던 언니가 제 책을 보시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희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좋다.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토크에 조그마한 스몰 토크의 마지막 얘기를 요 얘기로 하고 싶었는데 미리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뭐냐면 아이들은 잘한다, 잘한다, 또 잘한다. 이게 어제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장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은 다 엄마를 힘들게 하고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진짜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드러워서 내가 정말 이런 경직된 모습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막 나네요. 진짜 저희는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어머님이랑 하윤이랑 셋이서 같이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윤이가 바뀌길 바랬고 근데 하윤이가 피아노 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각 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악보도 보고 피아노도 또 치고 뭐 오른손 치고 왼손 치고 이게 하나하나를 굉장히 노력으로 이렇게 한 나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네. 그리고 아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옛날에 이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까 보면서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지만 오빠는 처음 배웠는데요. 친구가 신고 제가 영덕이랑 같이 오랫동안 지내면서 저희 대화에 수없이 등장하셨던 분이신데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 듣고 아마 많은 우울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여러 감정이 묻혀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하십니다. 이현덕 작가가 말씀하셨지만 네,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저도 보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네. 그때부터 아마 말씀드리나 또 막내에 대한 또 네. 큰오빠가 생각하는 막내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늘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아까 제 아내가 진짜 가족 막내 이현덕 작가의 가족 4명의 가족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설명을 했고 제 아내도 이번에 출간한 책을 밤새 성격을 했고 저도 한번 그 그림과 사진과 글을 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잘한다고 했지만 어른 특히 인간 이연덕으로 성장하고 엄마 이연덕 하윤이 지석이 엄마로서의 또 이연덕 작가가 정말 엄청 성숙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변하고 성장했다는 성숙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변할 줄 아셨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뭐 저 역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건 굉장히 주위 함께 해준 그때 동료 후배들 또 아까 말씀하신 학우리 선생님들 학교에 그 기술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만 지금 행복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혹시나 소외되거나 좀 어려움에 처한 분들, 가정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분들에게도 큰 행복이나 선한 영향력이 좀 전파돼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이현덕 작가나 이현덕 작가의 콘서트 정말 제 콘서트보다 저희는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또래가 겪지 못한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나이 되면 그냥 각자의 가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족 좀 유별나요. 약간 그리고 뭐 TMI일 수 있지만 아까 그 안에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 태연이라고 하나요? 올케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올케가 친을 내면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질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속 터질 것 같고 이 모든 게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그 힘든 게
대주시고 때로는 아이 키우는 손도 대주시고 같이 책 읽는 독자도 되어주시고 이런 정말 이렇게 오빠 가족과 언니 가족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 얘기도 한번 들어봐도 되죠? 언니는 또 다른 마음으로 동생, 이 막둥이 동생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언니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 작가의 큰언니고요. 제가 저희 막내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15년 6개월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 꼬맹이를 데려왔지만 이번 작을 때부터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이고 뭐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옆에 있던 애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할 일을 좀 부지런히 좀 잘하더라고요. 저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좀 되게 좀 깜다구가 있는 기질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시골에서는 그 학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그러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희 엄마가 돈 가져올 거예요. 정말? 선생님 저희 아빠가 돈을 주시면 저희 엄마가 돈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준비해주세요. 저희 언니 이야기 시작하시면 오늘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되게 대견해 하죠. 이제 잘 커가지고 당연하죠. 제가 잘 키우고 잘 컸습니다. 네. 잘 키우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이시죠. 아, 네.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제가, 제 동생이었는데, 막내였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기 애를 키우고, 그 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아, 저도 이제 50 됐으니 50입니다. 50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애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고, 다 같이 성장해서 너무 좋고, 건강하니 자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사전에 질문을 약간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아까 여기 질문에 있네요. 민서만 친구라고 하셨는데 트래킹 젊어서도 하셨는지 미국과 한국의 트래킹 차이 하는 잘 따라오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젊어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하연이 처음부터 잘 따라오는지 여기 잠깐 해주세요. 짧게 얘기하자면 여기 한국은 앞사람 엉덩이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내가 오롯이 내가 걷는 그 자연을 내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걷는 거 좋아하시면 꼭 한번 기회가 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걷는 걸 하연이랑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초반에 그거를 훈련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연이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몇 마일 남았어요? 몇 분 더 걸어야 돼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하면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산은 일단 올라가면 힘들어도 내려와야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책, 저희는 산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동네 산책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고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산은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뭐라 그러죠? 우리들이 꼼수를 낼 수 없는 것이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윤이가 그러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가장 큰 건 하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올라갈 땐 굉장히 힘든데, 저희는 미국에서도 샌드위치 안 먹고 밥이랑 김치 먹어야 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올라서 그 산꼭대기에서 먹는 햇반과 김치와 김과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이라는 걸 하윤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패밀리에 항상 리더로 앞서는 분이시죠. 네, 감사한 변화입니다. 장희 어머니 계셨어요. 2013년 기성이 친구 장희 엄마로 첫 인연을 맺게 됐고, 2016년 기대어 올 수 있게 품어준 영덕 씨. 2024년 북극에서 만나는 이영덕 작가님 보고 싶었어요. 언제쯤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과의 관계를 좀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니요, 여기는 다른 친구고요. 여기는 인싸가 되고자 하는 은규 작가님이 잠시 손을 흔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앉으신 분이, 네, 장희는 일단 누구냐면 저희 큰아이의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우리 어디였죠? 충주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6학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없네요. 초등학교 6학년에 저희 아들이 자기 충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온대요. 그래서 누구랬더니 친구 집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친구냐? 라고 했더니 무슨 동아리 같은 데 해서 그냥 연락만 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잔대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 아들이 곤충에 열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충 동아리 같은 이런 데에서 그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간대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장희라는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얘가 감금돼가지고 어디 새우배 타러 가면 어떡할 거예요? 새우잡이배 타러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했죠. 얘가 혹시 새우잡이 배를 타기 전에 우리가 그 아이를 지출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아이는 왜냐면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센 아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아이를 그럼 우리가 데려다만 줄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충주를 갔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거 수박 샀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전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이거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다 줄게 이러면서 장희 집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엄마를 처음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방에 갔더니 우리 아들 방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곤충으로 가득한 아주 우글우글한 이런 방이었어요. 물론 저 아들 방은 다르겠습니다. 제 방과 저희 아들 방은 다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장애를 알게 됐어요. 근데 말을 몇 마디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날 계곡에 놀러 가고 이러면서 눈 맞았죠. 그랬고 저랑 동갑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취향이 되게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되게 독특한 친구였는데, 그 독특한 친구가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되게 외로워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무도 나의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하던 거였는데, 그 친구를 충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은 그 아들과 가끔 만나고 곤충잡으러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지내게 됐죠.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아들들의 관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들의 관계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로 아들이 맺어주었지만 우리가 되게 친구가 된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과의 그런 관계도 안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 이야기 많이 들어줬던 친구고 이제 저 친구도 되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깨를 메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던 시기에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대였고 제가 미국에 지낼 때도 항상 그 안부를 서로 전하는 사이였고 무엇보다도 오늘 북콘서트에 오기 위해서 멀리 세종시에서 아침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직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는데 저희가 막 카톡을 막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 카톡 보면 나 애인 생긴 줄 알겠어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저는 이제 친구 관계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무엇을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이 친구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나 그런 관계들은 오래 갈 수 없죠. 네. 잠시만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 질문을 하셨지만 짧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내 목소리 듣지 않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보면서 이 많은 변화들을 보시면서 아마 저같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 말씀을 자주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들 친구 엄마가 만났었고 제가 잠시 아팠었고 근데 그냥 카톡으로 연락만 해도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윤이를 제가 9살에 봤는데요. 그때는 정말 못 맞춘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항상 꿈들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도 그 책을 쓰고 싶다라는 꿈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친구가 출판한 책이 나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막 제가 그래 이건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항상 이제 저한테 자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친구인데 그래서 항상 늘 꿈꾸던 일들을 사실은 많이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윤이가 학교를 이제 저희가 미국에 7년을 지내고 하윤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서 또 하윤이가 전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왔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록하고 왔고 그때는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한번 제가 훑어봤더니 결국에는 나의 삶의 방향은 되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자 하는 나의 생각 하나로 모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 혼자 알고 말면 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 이렇게 살아도 살만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이번 전시 이후에도 저희의 삶을 아마 매일매일 기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기록들이 이번 책과 다르게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문장으로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책의 형태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꿈꿉니다. 제가 실어주시면 좀 좋겠다 했는데 여기 에이블 스쿨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처음에 몰라서 이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약간 시간을 좀 오셨는데 한 달씩 어떤 마음 드셨는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네, 지금도 물이 되는 꿈이라 그래서 물이 의미가 뭘까 이런 것 좀 하고 전시회하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맺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걸 이따가 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마지막 클로징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게 하나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뭐 그런 꽃다발 주나가지고 재밌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근데 선물을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여기 오신 분 중에 다른 한 분이랑 두 분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주하고 앉았어요.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최종 남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이 뭔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이하윤을 이겨라. 태훈이 할 수 있죠? 하윤이 가위바위보 잘하지. 이하윤을 이겨라예요, 여러분. 자 오셨는데 이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가고. 이렇게 딱 만나셨어요. 여기. 자, 여러분 다 마음의 준비하셨죠? 제가 카메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잘해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하윤이 조카입니다. 하윤이야 조카입니다. 자, 시작. 가위바위보. 아니, 하윤이 와. 자,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현지랑 하는 거야, 현지랑.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하윤이가 이기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더 해보고 이 친구가 이기면 또 네. 하윤이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가위바위보.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하윤이한테 졌지만 우리 여기서 최연소입니다. 와. 자,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애기 줬으니까 짝이 누군지. 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전투로 가고. 도전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일어나세요. 자, 이기신 분. 여기 사진이랑 거기 외삼촌이랑 하세요. 다시 하세요. 또 다른 짤. 자, 이겼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 세종 승자 이거 아세요? 세종 승자. 이렇게 4명. 자, 다시 한 번 할게요. 자, 다 함께 할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오. 자, 이하윤이 이긴 거예요. 자, 시작. 가위. 이하윤이니까 가위바위보. 자,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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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하늘에다 하늘 보고. 오, 좋다. 하늘로. 한 번 더. 마지막. 가위바위보. 영혼의 동반자야. 한 번만 더. 마지막. 가위바위보. 이거 공감이어서 이 친구한테 그냥 줄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영덕 작가 얘기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같이 해주신 그런 모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릴게요. 아마 이번 전시와 그리고 이 북토크 모든 것에 이제 저희 이 추억들이 저희에게 당연히 아주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조금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저희 전시 이하윤 개인전 준비해 주시고 저희 북토크까지 모두 다 함께 해주신 저희 예술하는 오아시스의 서민지 대표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번 저희 항상 정말 저의 정신적인 지주 저희 김윤양 작가에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아침마당도 사랑해주시고 저는 두 번째 북토크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관계로 그 방명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예쁜 방명록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이하윤 전시회 보신 거 아니면 북코크든 이런 것들을 좀 방명록에 가득하게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고두고 행복하게 읽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